앨리스의 언니는 마지막으로 이 조그맣고 어린 동생이 다음에 어떻게 성숙한 여자가 될지를, 원숙한 나이가 되어도 어떻게 어린 시절의 순진하고 다정한 마음을 간직할 것인지를, 아이들을 모아두고 오래전에 꿈속에서 보았던 갖가지 이상한 이야기로 어떻게 아이들의 눈을 초롱초롱 빛나게 할지를, 어린 시절과 행복한 여름날을 기억하면서 아이들의 순수한 슬픔을 함께 나누고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낼지를 그려보았다. 영국 작가 루이스 캐럴의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 여름특집 앨리스 티타임 첫 번째 시간, 동화작가 이송현, 이진아 작가님 모시고 두 번째 티타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송현 작가님은 보니까 책들의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직업, 요즘 핫한 직업들을 굉장히 소재로 잘 활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아이돌, 셰프, 뭐 이제 최근작인 아나운서까지 이렇게 직업 혹은 아이들의 꿈, 뭐 이런 소재를 즐겨 쓰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저도 이 질문을 받고 그런 걸 썼구나 했지, 특정 직업을 소재로 잡아서 써야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꿈, 아이들의 꿈이라는 네, 꿈 것? 얘기는 뭐 그렇다고 막 꿈을 꼭 내 이야기들의 뭐 메인 주제로 삼자도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네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렸을 때 일단 저는 되게 꿈이 많았어요. 아까 김진영 시인께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다음 주에 방청객들이 국군장부연 25분. 25분. 네. 아, 잠시 슬펐는데, 어렸을 때 저는 군인이 되고 싶었었어요. 군인도 되고 싶었고.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왠지. 아, 글쎄요. 군인이 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크니까 또 뭐 선생님도 되고 싶고 뭐도 되고 싶고, 꿈이 하루에 10대 번도 더 바뀌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보고 되게 어른들이 한심하다, 뭐 똑바로 너가 뭘 할 수 있겠냐가 아니라 정말 몇 시간 간격으로 바뀐 적도 있었는데, 부모님이 그래, 그것도 할 수 있겠네, 그것도 할 수 있겠네. 근데 나중에는 되게 성의 없이 대답하는구나를 깨닫고 이제 더 이상 내 꿈을 말하진 않았는데, 해봐 뭐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근데 뭔가 이렇게 항상 공상하고 꿈꾸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습관이 아직까지도 작품 쓸 때 되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는 예전보다는 늙었으니까 제가 꿈을 갖는다고 해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나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쓰는 동안만 내가 잠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이 돼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특히 얼마 전에 출간한 드림 셰프에서 그 요리사라든지 슈퍼아이돌 오드리에 나왔던 그 아역 배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겪은 체험한 게 많아서, 개인적으로 제 남동생이 프랑스 요리하거든요. 셰프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셰프로 활동하고 있고, 슈퍼아이돌 오드리 같은 경우는 제가 시트콤 작업할 때 그 아역들 오디션을 보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하기로 애들 아역 빵꾸 똥꾸 뽑는데 뭐 몇 명이나 오겠어, 한 10명 올래나 했는데, 저희가 그때 이틀에 걸쳐서 오디션을 오전 오후 나눴는데 저는 정말 일사후퇴 때 난리도 아니라고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진짜 다들 배우가 되고 싶어서. 네네 하는데 자발적으로 온 애도 있고 엄마가 이렇게 두들겨 패서 온 애도 있고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인 연기자들 뺨칠 만큼 연기하는 거 보고 그때 되게 충격받아서 네, 작품 쓰게 됐거든요. 그렇군요. 이진아 작가님은 뭐 조금 이따 또 한 대목 읽어주시긴 하겠지만 두 분의 약간 작품 세계나 어떤 쓰는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앨리스 이상한 나라 앨리스처럼 이진아 작가님 어떤 계기를 통해서 특이한 경험들을 하는 어떤 국면들을 펼쳐내시는 스타일이신데요. 이런 설정 혹은 작품 속에서 이상한 나라로 가는 계기, 이상한 관계를 만나게 되는 계기 이런 것들을 설정하시는 뭐 의도하신다고 하기는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작품 경향을 띠는데 그런 건 뭐 잠재적으로 생각하시고 쓰시는 건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이송현 작가님과 마찬가지로 질문지를 보기 전에 한 번도 나의 작품 경향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객관화가 필요하군요. 네,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나는 어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뭐가 뛰어들어서 네. 이것을 어그러뜨리는구나. 그래서 왜 이런 작품을 자꾸 쓰게 되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말 이상한 나라 앨리스 말씀이 저 되게 동의를 했어요. 이상한 나라는 앨리스가 들어가기 전에는 이상하지 않은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빨간머리 그 여왕의 그런 폭정이 당연한 나라인데 앨리스가 들어가서 이거 이상해라고 말함으로써 그 세계는 이상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른들이나 우리들은 일상적으로 굉장히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린이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외계인 전학생 마리에서도 외계에서 온 아이가 이 학교 이상해요. 교장 선생님만 말하는 학교는 이상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다른 작품들도 그렇게 어그러지는 일상의 경향을 갖는 것 같습니다. 하고 보니 사후적으로 네, 너무 좋은 해석. 앞으로의 작품이 혹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일종의 비평 행위를 통해서 너무 좋은 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였던 것으로. 궁금하네요. 작법이나 어떤 글 쓰는 분위기도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시간이 빨리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 정작 더 중요한 건 두 분의 작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 대목씩 더 들려주세요. 이진아 작가님부터 그러면 읽을까요? 네. 어떤 대목이신가요? 네, 여기 바디픽션. 네, 바디픽션이라는 엔솔로지에 실린 동화인데요. 네, 일단 낭독하겠습니다. 제목은 가방소녀입니다. 가방 속에서 사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커다란 여행 가방 속에서 말이에요. 아무도 그 아이의 이름은 알지 못했어요. 엄마인 미라 씨가 언제나 아가라고만 불렀거든요. 그 아이가 13살이 될 때까지도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그 아이를 가방소녀라고 불렀습니다. 가방소녀가 처음부터 가방 속에서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여느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병원에서 태어났답니다. 빨갛고 쭈글쭈글한 채로요. 미라 씨는 갓 태어난 아이를 차마 품에 꼭 안아보지도 못했어요. 그토록 작고 사랑스러운 것을 전에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라 씨는 가방소녀를 곱고 보드라운 천에 조심스럽게 감싸 안고 병원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몇 번이나 놀랐는지 몰라요. 세상 모든 것이 너무나도 위험하게만 보였던 거예요.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우산으로 우리 아가의 눈을 찌르면 어쩌지? 갑자기 번개가 내리꽂히면? 그나저나 저 자동차는 왜 이렇게 빨리 달리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미라 씨는 장롱 속에서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미라 씨가 엄마에게 물려받은 것이었죠. 가방은 새빨간색이었고 튼튼한 바퀴와 손잡이가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어른이 들어가 웅크릴 수 있을 만큼 컸답니다. 미라 씨는 가방 안에 자신의 소중한 아이를 눕혔어요. 엄마의 품에서 떨어진 가방 소녀는 목이 쉬도록 울었지만 미라 씨는 그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미라 씨는 가방 소녀를 위한 것이라면 뭐든지 했어요. 매일 새로운 장난감을 가방 안에 넣어주었고 동화책도 하루에 20권씩 읽어주었죠. 저녁이면 가방을 끌어안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었어요. 가방 소녀가 잠들 때까지 몇 번이고 말이에요. 가끔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엄마 몸속에 네가 지내던 가방이 있단다. 그만큼 안전하진 않겠지만 이 가방도 아주 튼튼해.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어른이 될 때까지 말이야. 네, 잘 들었습니다. 아, 갑자기 순간적으로 제가 울컥했어요. 마지막 멘트에서. 이승현 작가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 대목 골라주신 이유를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제일 최근에 쓴 작품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와서 적합하다고 느낀 건 어떤 학부모님들도 있는 자리라고 하니까 이 작품은 그러니까 엄마의 과보호 속에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하게 된 아이가 가방을 나가기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는 이 첫 장면이 좋아요. 왜냐하면 사랑했거든요. 엄마는 정말 얘가 너무 소중해서 처음에 가방에 넣게 된 거죠. 사실 모든 부모님들의 시작은 이 마음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게 어떻게 가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같이 보았으면 좋아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송현 작가님 어떤 대목 읽어주실 예정이세요? 저는 얼마 전에 출간한 그 드림 셰프라는 청소년 소설 거의 뒷부분 네, 들어보겠습니다. 분노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을 달래주었던 메시포테이토, 할아버지의 찐 감자, 나의 웰던 스테이크의 보답으로 댕이가 만들어준 스트로베리 크림케이크, 셰프 디에게 배웠던 나의 첫 마들렌, 댕이를 위해 구웠던 안심, 엄마의 녹두전, 바닷가 작은 집의 바지락 칼국수, 살면서 먹었던 모든 음식의 맛이 되살아났다. 짜고 맵고 시고 쓰고 달고 알싸한 세상의 모든 맛들, 아직 제대로 익지 않은 여물지 않은 기쁨과 슬픔, 분노, 울분, 유쾌함, 즐거움, 서운함, 답답함, 이 모든 감정들은 내가 씹었던 음식과 함께 소화되고 나를 자라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파이널 오디션의 결과가 남았지만 나는 예전과 달리 모든 것을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연히 주어진 기회를 잡았고 그 기회를 놓지 않았고 100%냐고 묻는다면 아주 티 안 나게 고개를 갸우뚱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어떻게 아냐고? 즐겼으니까. 재료를 선별하고 칼질하고 프라이팬을 달구고 각종 소스를 만들고 굽고 찌고 튀기고 간을 보는 모든 과정을 사랑했으니까. 재료를 선별해 요리하는 동안 나는 예술가였으며 신이었다. 저마다 지니고 있는 향과 맛을 내 욕심과 목표로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 저마다의 맛과 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했다. 나만 외롭고 힘들다고 단정지었던 그때,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주지 못했던 그때, 누군가를 위해 차리는 식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테크닉이 아니라 요리하는 사람의 애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했던 셰프 D와 나의 철없는 행동을 모른 척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가슴에 숨어있던 삶의 무게, 엔조이 샌디의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애정, 세상에는 없는 엄마, 이 모든 것이 나를 쏘고 달게, 맵고 짜게, 떨고 새콤하게 단련시켰다. 지금 만약 셰프 D가 행복하니? 라고 묻는다면 나는 아마도요 라고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드림 셰프에서 이 온갖 맛이 나오는 이 장면을 읽어주신 이유는 어떤 데 있나요?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이고 이 작품이 주인공이 사실은 초고에서는 독고형이라는 이제 그 파양을 2번 당한 친구였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계속 이 친구 얘기만 이렇게 가는 게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서 이 홀수 챕터, 짝수 챕터 주인공을 달리했거든요.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 배치하면서 이제 그 동빈이라는, 그러니까 한 친구는 파양을 당하면서 어려운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누군가에게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계속 그 자기를 이제 진정한 아들로 받아준 그 양부를 위해서 요리하는 친구고, 한 친구는 이제 그야말로 왜 요리 과학고, 우리 왜 과학고 하면 좋아하잖아요. 요리 과학고에서 이제 최고의 셰프가 되기 위해서 교육받고 자란 친구가 이제 두 친구가 나중에 파이널 무대에서 이제 경쟁을 하는데, 이 대목은 이제 그 후자인 동빈이라는 친구, 좋은 환경에서 요리하는 친구의 얘기인데, 이 친구는 계속 아버지와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이제 아버지와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왜냐면 아버지는 자기가 너무 어렵게 시장통에서부터 하나하나 밑바닥부터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은 정말 누구나가 우러러보고 어려워하는 그런 셰프가 되길
원해서 아이를 강제적으로 하는데 이 아이는 사실은 그런 셰프가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랑 얼굴 마주보고 되게 소박한 밥상을 앞에 앉고 싶어하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이제 이 드림 셰프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면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하고 성장해 나가는. 근데 요 대목이 저는 가장 신경 써서 심혈을 기울여서 썼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대목을 항상 읽을 때마다 기분이 되게 새로워지는 것 같아서 예. 네. 함께 이소연 작가님의 책 드림 셰프를 읽을 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 시간 작가님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질문지가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 같지 않네요. 이 현장 분위기를 보니까 여기 오신 부모님들도 궁금해하실 지점이 있을 것 같고 정작 아이들도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서 부모님이나 아이들 그리고 여기 오신 관객분들께 작가님 두 분께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짧게나마 가져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편하게 질문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상품으로 질문하신 분께는 그냥 가시기 서운하니까 여러 이소연 작가님과 이진아 작가님의 동화책을 선물로 사인본 이렇게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죠. 스파이를 좀 심어놨어야 됐는데. 이거 저희 정말 계획이 없던 계획이 없던 질의라 편하게 질의가 없으시면 제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면 되니까요.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점 없으세요? 혹시 동화 관련해서 뭐 부모 입장에서 어떤 책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부터 시작해서 네. 어디 초등학교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초등학교 몇 학년 누구입니다. 뭐 이런 거. 구리시 인창동 구지초등학교 4학년 김로인데요. 동화에는 어떤 장르가 있어요? 동화에도 여러 가지 구분이 성격별로 되겠죠. 그 질문을 한 이유는 더 궁금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네. 동화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 생각에는 연령대별로 일단은 1차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영유아 친구들이 읽는 글씨 없는 그림책부터 글씨가 좀 있는 그림책, 글밥이 많은 그림책,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읽을 수 있는 그림책도 있고요. 또 저학년들을 위한 그 동화, 창작 동화, 그리고 또 뭐 SF 동화 같은 것도 있고 과학 동화도 있고 다양한 장르랑 결합된 동화들이 논픽션도 많은 것 같고 이거 동화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죄송해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장르의 동화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장르의 동화를 찾아서 읽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특별히 정해서 읽는 것보다 막 읽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김로이 학생에게는 사인본 책을 이따가 드리도록 할게요.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막 그렇게 갑자기 손을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 아이한테 먼저 잠깐 드릴게요. 네. 제가 혹시 꿈이 작가인데 어떻게 하면 네.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이소연 작가님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까 그죠? 훌륭한 작가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책을 많이 읽고 너무 전형적이야. 솔직히 말해서 제 주위에 책을 많이 안 읽어도 작가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접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막 엄마들은 싫어하죠. 뭐래 저 여자 이러는데 왜 저런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저 쓸데없는 여자네. 애를 안 켜서 그러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책을 제 생각에는 그 장르 구분 없이 내가 흥미있는 책을 읽어버릇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친구들 중에 결혼한 친구들도 보면 아이가 역사책만 너무 읽으니까 뭐가 되려고 역사만 읽냐고 과학을 읽으라고 공대를 가야 된다고 이러는데 사실은 책을 읽을 때 장르 구분 없이 친구가 읽고 싶은 장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밌어하는 거. 그거를 찾아서 읽으면 돼요. 그걸 읽다 보면 그 책 가운데 모르는 분야가 나와요. 그럼 이게 뭐지? 흥미가 있으니까 차츰차츰 그러다 보면 영역을 넓혀 나가거든요. 괜히 막 다른 과정에
이웃집 엄마가 그러는데 레벨 2가 어쩌고 3가 어쩌고 네가 뭐 명문학교를 가려면 이거 읽어야 된다. 사실은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읽어보고 이게 재밌어 하면 그 책을 10번 읽어도 되고 100번 읽어도 되고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읽으면서 재밌고 행복한가가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해요. 작가가 되는 길도 내가 책을 읽었을 때 재밌었어. 써보니까 더 재밌어. 이러면 쓰다 보면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작가가 되는 거지. 뭐 특별하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특별한 뭔 걸 이진아 작가님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럴까요? 아무튼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것만 되게 편식하다시피 네. 중점적으로 했는데 좋아하는 걸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봐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진아 작가님은 작가가 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팁보다는 그냥 여기에 조금 더해서 다양한 책을 볼 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예술도 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만화책을 정말 좋아하는데 집에 책보다 만화책이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만화책을 좋아해요. 근데 만화책을 이런 보면 대답도 부모님이 들으면 엄청 하지마. 만화책을 보면은 연출과 그 컷의 배분 아니면은 그 정교한 그 정보 수집의 그런 영역까지 다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든 관심 있게 보고 읽고 경험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하는 일을 계속 끊임없이 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궁금하신 분 작가분들께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저는 병원에서 내성마비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인데요. 몸을 못 가누는 아이들이 치료할 때 동화책을 많이 또 읽어주고 있어요. 이제 뒤집기도 못하고 이제 배밀이 이런 연습을 하면서 그 아이들 내성마비 초등학생들이 너무 순수한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한테 좀 더 희망을 주고 추천해줄 만한 동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천 도서. 그러니까 백지가 되는 누구께 질문이에요. 추천은 하고 싶은데 잠깐 내적 갈등에 휩싸였어요. 저는 왜냐면 되게 진지한 질문이고 제가 답변을 되게 잘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답변 내용이 이상하게 저는 진지한 답변도 말하다 보면 이상하게 돼갖고 저희 진지하게 들을게요. 네, 진지하게 들을게요. 가능하면 저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작품을 홍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명랑하고 즐거운 얘기들을 많이 친구들한테 읽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장애우뿐만 아니라 비장애 아동들한테도. 왜냐하면 안 그래도 나이를 먹고 성장해가면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은 걸 아는데 이 잠깐의 유년 시절만이라도 자기가 봤던 이야기나 들었던 이야기, 읽었던 이야기들이 즐거워도 나중에 커나가면 그 즐거웠던 기억이 퇴색되기 마련인데 굳이 어렸을 때부터 막 한 끼를 먹기가 어려워요. 막 아까 미안하지만 플란더스의 개같이 너무 이렇게 막 모두가 통곡을 하면서 울어야 되는 얘기를 네. 과연 할 필요가 있을까? 어렸을 때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얘기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플란더스의 개 읽고 막 너무 막 코 흘리면서 읽으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슬픈 책을 왜 이렇게 머리 아파가면서 읽어? 즐거운 책도 많은데 즐거우려고 책을 읽는 건데 그렇게 많이 울고 가슴이 아프면 그 책은 안 읽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저희 어머니의 가치관이기는 한데 왜냐면 우리 어머니는 많이 웃고 많이 즐거운 거를 보고 접하고 생각해야지만 내 사고방식이나 나의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도 더 에너지도 많이 얻고 즐거울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중점적으로 친구들한테 읽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죄송하지만 홍보를 하자면 그 11월 달에 제가 아니 홍보 안 하신다고 그러놓고 푸르메 재단과 함께 그 장애 인식 동화가 나와요. 똥 싸기 힘든 날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급 홍보하시면. 네,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께서 읽혀주시면 친구들이 상당히 좋아하지 않을까. 이진아 작가 빨리 네. 하나 만들어내세요. 자기 거 막. 어떤 작품 추천해드릴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전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어떤 동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한 동화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듯이 그런 환우를 위한 동화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이성현 작가님이랑 저는 성향도 좀 다르고 작품 스타일도 다르듯이 저는 아동 문학이 꼭 즐거울 필요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슬픈 시를 보면서 감성에 젖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른들도 슬픈 노래를 찾아 듣잖아요, 굳이.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그런 슬픔을 이렇게 한 좀 번쯤 느낄 수 있는.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위로받고 그래서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특정 작품을 권하기보다는 뭔가 아이들에게 뭔가 동감을 줄 수 있다면 그 고정국 선생님이 어떤 장애우들을 위한 장애우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동화책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도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저도 똑같이 그냥 좋고 어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책을 달리 말하면 어른들이 좋아하는 그런 책을 아이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질문 주신 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요, 저분의 목소리가 환우들에게는 더 약 같은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책이든 많이 읽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더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마지막으로 두 분의 앞으로의 계획,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소감 이런 것들을 듣는 것으로 자리를 마감할까 하는데요. 진아 작가님, 송현 작가 어떤 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뭔가를 하는 자리가 많지 많죠. 않은 것 같아요. 예, 정말 맞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작가 강연이든 뭐라고 해도 사실 이렇게 소통하고 호흡하는 자리가 많지 않은데 제게 정말 귀한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몹시 기쁩니다. 네, 많이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송현 작가님은 네, 와서 저는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휴가가 없을 것 같은데 내년까지 없어도 될 만큼의 에어컨을 바람을 쐬면서 냉기를 품고 가시는 정말 거죠. 네. 그 앨리스의 티타임 주최 측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를 드리고 사실 이렇게 직접 관객분들 마주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기가 뭐 다른 많지 장르는 않죠. 예. 모르겠지만 아동 문학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래요. 왜냐하면 작가들이 강연을 간다 하더라도 뭐 어린이들 하니까 뭐 하는데 지금 뭐 어린이들도 있고 제 연배 어른분들 구성원이 있고, 되게 다양하죠. 어르신들도 예. 있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얼굴 보고 마주 보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어느 때보다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간 끝나더라도요, 뭐 아동 청소년 문화 관심 가지고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 두 분의 작품들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관객분들 시원한 공간에서 앨리스 티타임 재밌게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두 분 작가님들의 얘기 재밌게 들어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여름방학 특집 두 번째 시간 피노키오 뮤지엄 파주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앨리스의 티타임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동화적 상상력, 동화, 상상 이런 이야기 나누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초대 손님 함께 할 거예요. 노래를 부르시죠. 그 싱어송라이터이신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기도 해요. 권나무 씨를 모셨습니다. 네, 이제 인사 나누어주시죠. 네, 여러분 권나무입니다. 네. 권나무 씨를 다 아실 거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몰라도 저희는 괜찮습니다. 문학 방송이어서 네. 괜찮아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가 이 시간에 권나무 씨를 초대한 건
우리가 동화와 무언가 상상을 이야기할 적에 아이들과 좀 가까이 있는 음악하는 분이면 좋겠다 했는데 요즘도 선생님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런 정보를 모르고 왔고요. 일단 무엇보다 제가 음악인으로서 권나무이고 싶을 때가 있고 또 학교에 있을 때는 뭐 음악하는 선생님이다는 말 별로 안 듣고 싶어요. 그냥 학교에 있으면 또 교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네. 근데 오늘 와보니까 아주 제가 어려워하는 자리에 아, 오고 말았네요. 네. 음악인과 선생님을 두 가지를 네. 다 해야 되는 한번 그러니까요. 극복을 해보죠 오늘. 근데 글쎄요, 한 가지를 제대로 하기에도 벅차니까 네.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네. 아마 될 것이에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아이들 지금은 몇 학년? 좀 편하게 이렇게 앉아도 되죠? 네. 지금은 5학년 담임입니다. 5학년. 5학년이면 사실 다 컸네요. 그렇죠. 뭐 많이 컸지만 또 애들이고. 네네. 그렇죠. 아이들 그 학생들은 자기들의 선생님이 지금 막 이렇게 음반도 발표하고 공연도 많이 하고 막 사랑받고 이걸 알고 있나요? 좀 요새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자기 유튜브 채널을 막 관리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자기 채널을 만들 수가 친구들 있는 막 거예요? 이렇게 친구들이랑 영상 올려가지고 선생님 제 채널이에요. 막 채널을 한글로 쓸 줄도 모르면서 그만큼 애들이 빨라서 네. 제가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더라고요. 권나무가 가수인 것을. 아 알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럼 음악도 막 다 들어보고 그랬을 수 있겠네요. 그쵸. 음원이 다 있으니까. 무언가 뭐 조언이나 이런 걸 주진 않다는 거. 선생님 이런 노래는 뭐 좋아요. 선생님 이런 노래로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별로 지들 취향은 아니죠. 아이들이 잠 올 때 들어요. 뭐. 정말 자기 자장가로 전에 들어요.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오늘 상상 이런 이야기 하면서 권나무 씨께 미리 여쭤봤거든요. 뭐 이런 상상, 동화 뭐 이런 거 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 마음속에 있는 단어 있으신가요? 했을 때 불꽃놀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불꽃놀이. 네. 불꽃놀이 어떤 이야기가 거기 담겨 있나요? 이게 그 라디오든 뭐 팟캐스트나 이런 것들은 좀 하다 보면 미천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딱히 아주 좋은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네네네. 근데 최근에 그 저희 반 애들 읽어주었던 그림책 중에 제가 너무나 좋았던 책이 있어서 그거 이야기하면 좋겠다. 네. 어떤 책인지 그렇습니다. 저희한테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근데 이게 지금 들고는 왔는데 네. 이렇게 이거를 원래 교실에서처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마이크가 저희가 그걸 안 되죠, 원합니다. 마이크가 뭐 어떻게 원래는 이렇게 이걸 가까이 가야 돼요. 일단 좀 해볼게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게 책에는 조금 사연이 있어요. 이게 책 제목은 꽃괴물, 여기 보이시죠? 네, 꽃괴물이라는 그림책이고 출판사는 한솔수북이라는 곳이고 정성훈 작가님의 그림책인데 정말 뭔가 재밌었던 게 오늘 앨리스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을 제가 선물 받은 책이에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사인이 있고 편지가 있는데 이제 이 편지는 저에게 선물을 주신 분이 저한테 주시는 편지인 거고 이쪽에서는 이 작가분이 최초의 선물을 하신 저한테 선물을 주신 그분께 이제 드리는 사인인데 그분이 자기 스스로를 앨리스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제 쓰시는 분이거든요. 부산에 아주 작은 그 화명동에 부산 화명동에 있는 맨발동무 도서관이라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제가 좋아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주셨는데 앨리스 씨께서 주신 그림책이고 네. 너무 좋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꽃괴물이고요. 어느 날 나는 섬 옆으로 지나가는 커다란 배를 신기하게 바라보다가 냉큼 올라탔어. 야호! 신나는 일이 생길 것 같아. 여기 배에 탔어요. 가고 또 가도 아무 일이 안 생겼어. 계속 갑니다.
아휴, 낮잠이나 자야겠다. 난 드르렁 드르렁 쿨쿨 잠을 잤어. 잘 잤다. 그런데 왜 다들 도망가지? 그러든 말든 난 늘 하던 대로 불을 확 뿜어주고 싶었어. 나의 멋진 불을 보면 다시 돌아오겠지. 흡, 이야 하고 불을 뿜기 시작했어요. 여기 해변에 보면 여러 동물 친구들이 막 신기한 배가 오니까 마중 나와 있다가 도망가고 있어요. 후 하고 불을 뿜었더니 입에서 이렇게 샤라라랑 하고 꽃이 이렇게 나옵니다. 괴물의 입에서 꽃이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난 어리둥절했어. 모두들 달려오며 나를 반겨주었지. 와, 예쁘다. 참 멋져. 어서 와. 동물들이 행복해하고 있어요. 난 저녁을 맛있게 먹었고, 이렇게 저녁을 맛있게 같이 먹었고, 아주 즐겁게 놀았지. 여기 막 보시면 막 신이 났어요 지금. 예, 풍선도 있고요, 파티도 하고 있고요, 꽃갈 쓰고 있고요. 아주 즐겁게 놀았지. 모두들 나를 좋아했어. 나도 이곳이 좋았어. 그러다가 임금님도 나를 좋아했어. 내가 살 집도 지어주었지. 나도 기쁘게 해주고 싶었어. 이렇게 집을 지어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꽃을 뿜었습니다. 이렇게 막 집 위로 꽃들이 막 이렇게 피어나죠. 그러다가 난 더 기쁘게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지. 다시 불을 뿜고 싶어요. 심장에 꽃이 있었군. 의사는 꽃을 쑥 뽑아서 나한테 돌려주었어. 다음 날, 불이야! 번쩍번쩍 자동차도 이웃들도 우리 집으로 달려왔어. 그럼 그렇지, 다들 좋아할 줄 알았어. 자, 간다. 흡. 와, 동물들이 다 도망가죠. 놀라가지고. 난 바다 건너로 쫓겨났어. 내 입에서 꽃이 나왔을 때처럼 어리둥절했지. 다들 내가 아니라 너를 좋아했구나. 나는 낮은 목소리로 꽃에게 말했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지. 나를 가만히 지켜보던 꽃은 내 귀에 대고 소곤소곤 속삭였어. 나도 좋은 생각이 떠올라 꽃에게 속삭였어. 우리 둘은 서로 마주보고 생긋 웃었지. 꽃은 다시 내 입속으로 쏙 들어갔어. 꽃이 들어왔어요. 그날 밤 나는 언덕에 올라 숨을 천천히 가다듬고 불은 예쁜 꽃으로 피어올랐어. 꽃놀이. 동물들이 다시 왔어요. 정말 신나고 즐거웠어. 얘들아, 이건 내 선물이야. 이제 좀 힘이 나네. 이런 그림책입니다. 네, 저는 옆에 앉아 있어가지고 지금 그림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나무 씨가 어떻게 이걸 읽는지만 봤는데 재미있네요. 재미있는 선생님이실 것 같아요. 청중이 좀 애매하네요. 제가 원래 이렇게 정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얘들아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해주셨었어야 돼요. 얘들이 아니니까요. 아니, 다 우리는 다 친구지. 아니에요. 아, 아쉽다. 그렇게 해주셨었어야 우리가 때와 장소에 맞는 언어 아 써야지 않겠습니까? 네. 꽃
괴물이라는. 그래서 저는 이거 읽었을 때 되게 마지막 장면에 울컥했어요. 이 장면에서 울컥했어요. 그날 밤 나는 언덕에 올라 숨을 천천히 가다듬고. 네. 했더니 근데 저는 이거 표지를 보았을 때, 그리고 꽃게물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처음 부분을 이렇게 읽었을 때도 이게 쉽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지만 저는 몰랐어요. 처음 읽을 때. 전혀 몰랐어요. 괴물이? 마지막에 예, 불꽃이라는, 불꽃놀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기서 작가분께서는 거기서 영감을 얻으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아이들도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아, 이쯤에서 이제 저희가 약간 선생님으로서의 권나무 씨를 지금 만났다면, 음악하는 권나무를 다시 이제 만날 시간이 왔어요. 오늘 혼자 오실 줄 알았는데 같이 팀으로 오셔가지고요. 노래 두 곡을 한번 연달아 좀 들어볼까 해요. 저희도. 네, 그러면 한번 모셔볼까요? 팀 분들? 여러분 나와주세요. 어떤 노래 들려주실지 소개도 해주시고 네, 그럴게요. 불러주시면 잘 듣겠습니다. 네, 저희가 들려드릴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은 아니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집, 2집 두 장의 앨범의 타이틀곡 두 곡만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곡은 사랑은 높은 곳에서 흐르지라는 노래입니다. 사랑을 손모아 기다리면 봄처럼 가득히 피어오지만. 고맙습니다. 오늘 뭔가 동화니까 상상력을 또 위해서 하면 좋겠지만 제가 만드는 노래들은 그냥 제 이야기일 뿐인데 대부분은 이 노래는 그래도 아이들이 들어도 뭐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 나름은, 그리고 막 어르신들이 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노래가 있어서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뭘 할까 생각하다가 어릴 때라는 노래고요. 저기 어린 친구를 위해 평생 잊지 못할 노래로 각인됐으면 좋겠는데 무섭지? 그럴 일 없을 거야. 그럴 일은 없겠지만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그 예전에 희원이랑 그 맨발 동무 도서관 이 책을 선물 받았던, 거기서 공연할 때도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예요. 제가 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무렵에 처음으로 아주 강렬하게 음악을 막 좋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막 가요들 막 듣기 시작하고, 막 옛날 노래들도 찾아보고, 막 그 당시에 TV에 나오는 막 연예인들 관심을 갖고, 그때가 뭔가 저한테 있어서는 채널 같은 게 팍 열렸던 때 같은데,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권나무의 이 노래가 너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어. 그런 마음으로 되도록이면 좋은 영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가득히 저마다 맘속에 레미렐레 노래 부르는. 맞습니다. 네, 함께 연주해주신 우리 두 분께도 박수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이 음악을 들은 꼬마 인생의 음악이 될 것 같으니? 네,
오늘 권나무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뭐 말씀을 워낙 알아서 잘하셔서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동화책을 한 권을 다 듣는 바람에 시간이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노래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권나무 씨는 아직 좀 순수하시고 따뜻하시고 동심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 뭐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고. 노력해야죠. 네. 뭐 아이들 곁에 계시기도 하고 하시니까 우리 모두의 상상력, 따뜻한 동심 이런 거 위해서 한마디 말씀 건네주시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코너가 있었다면 미리 더 멋진 말을 찾아봤을 텐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네.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갖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재앙이라는 말. 재앙. 네. 영어로 뭔지 아시죠? 네. 뭐죠? disaster. 그렇죠. 제가 발음이 약해서 부탁드린 갑자기 겁니다. 바로 뭐죠 하니까 학생처럼 대답하게 된다. 아니. 제가 발음 자신이 없어서 그게 어원을 뭐 이렇게 따져 보면 this a star이랍니다. 그러니까 별이 없는 걸 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별 하나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권나무 씨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불꽃놀이, 꽃불, 괴물. 우리는 괴물인데 꽃과 만나서 과연 그 불꽃놀이 아름답게 팡팡 터트리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래도 우리에겐 기억이라는 장치가 있고 또 상상이라는 동력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마음속에 언제나 불꽃 팡팡 터지는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를.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문득 어릴 적에 은신처를 만들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벽장이나 책장 밑 이불보 속에 숨어들어서는 비밀기지라도 만든 것처럼 의기양양했던 기억들 말이죠. 비좁고 깜깜하기만 한 공간에서 나름의 안락함을 느끼며 소소한 비밀들을 혼자 만들곤 했었는데요. 어른이 되고 나서는 비밀이라는 어감의 무게가 무척이나 크고 무서워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유년 시절의 은밀한 장소들이 있으셨는지요? 나 혼자만이 아는 작고 아담한 비밀들을 계속 가꾸어가는 것. 우리가 문학을 사랑하는 까닭이 그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따뜻한 문장들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